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삼각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내일은요,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소화할 예정인데 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교, 경제 또 안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협조 요청 문제와 또 사드 보복 해제 그리고 지소미아 해결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삼각 외교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오늘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주화 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갔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드실 텐데 2019년이 9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중국 정상, 일본 정상 이렇게 잇따라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각각 이제 중국 전문가 또 일본 전문가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만남 성사 자체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좀 먼저 짚어볼까요? 우 교수님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는 그 암시 회담, 한중 양국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암시 회담 및 한중 양국 관계 한안령을 털어내기 위한 드디어 태양 쪽으로 나가가는 예비 회담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도록 견인할 것이라고 했음과 동시에 한중 관계 심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한국 너희들은 어떨래? 한중 관계 개선 정말 원한다면은 한번 잘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의도를 암시함과 더불어서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한하게 된다면은 그때 본회담, 본격적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회담을 계기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자동차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 보자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저 양기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이 의미를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999년부터 이제 20년째 맞이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입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재개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회와 공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관계도 상당히 갈등 관계가 있었고 또 미중 관계도 굉장히 통상마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도 일정한 한계를 보였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그 어떤 봉합한다고 할까요? 네. 내년에 어떤 그 미중 갈등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역시 지금 북한이 이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북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한중일 간의 공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회와 공조라는 것이 이번에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어떤 뭐랄까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 일단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조금 전 2시쯤에 이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정보다 한 30분 정도 더 현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회담이 또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의 상황은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렇게 좀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데 오늘 대화로 좀 비핵화 협상의 어떤 불씨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중국이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고요. 특히 주역인 북한과 미국이 평양선을 걷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의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중국도 정말 똑같습니다. 금방 앵커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에도 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 중국도 무엇보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도 중국은 북한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단계적인 방면 같은 경우도 전혀 무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도 우리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조금만 더 협력을 하면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중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중국의 관련 같은 국가 기관하고 함께
만나면은 협상 테이블에서 딱딱하게 협상 대화나 하고 교섭만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한중일 같은 경우 더군다나 우리 유교 문화는요. 저녁 술자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신뢰가 쌓이지 않았으면은 그와 같은 자리도 하면서도 이른 뒤로 밀고 개인적인 관례를 얘기하면서 조금씩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중국 측을 오가면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우리의 외교 당국자들과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우리도 귀담아 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19년 예. 중국에서 아주 외교 쪽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기관에서 한반도과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예.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저도 참 쇼킹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2019년 자신들 한반도과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예.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실현이었다. 어. 2019년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계획이 있었다.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다. 2020년에 가능한 한 조기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과의 분위기를 좀 잘 전달하는 데 좀 도와달라는 중국도 그 정도로 한중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데 예. 네. 방안 성사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국만 탓할 게 아니라 예. 손바닥이 왜 마주치지 않는지 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중국을 대하는 기존의 우리 측의 자세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사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을 잠깐 하신 부분 중에는 물론 서로 대화를 잘 하면 좋은데 뭐 중국이 우리를 향해 좀 불편한 지점이랄까요? 결국 사드 문제 이 부분은 좀 불편한 지점이니까 중국은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측에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이며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가정입니다만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했을까요? 임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 줄곧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가 조금만 더 역지사지 한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어찌됐건 한국이 한국 땅에 배치함으로써 중국한테 한 대 때린 결과거든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 계속 나빠지면은 한국 땅에 더 많은 주한 미군 기지가 들어오고 미군 무기가 배치되면 자기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진작부터 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서로가 대화가 안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고위 정치인들은 만날 때마다 사드를 언급하냐.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독재자와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시진핑이라도 강경파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한테 네가 먼저 맞았는데 예. 왜 또 굽히고 들어가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라도 애매모호하게라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문제 언급하면 제가 줄곧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중국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예. 동북아의 평화와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자기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우리도 큰 문제 없고 넘어가거든요. 예. 요번에 제가 대통령님 가기 전에도 제가 아는 방향을 통해 갖고 이와 같은 중국 측의 생각을 전달을 했고 예.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면 사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네. 사드 문제, 사드 중국이 철회하기를 바라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상태에서 철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속내를 조금만 알고 하면은 사드 문제는 진작에 해결될 수 있었고 지금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국 사이에서. 예, 아마도 이제 그래서 나온 언급이 뭐 잠시 섭섭할 수 있지만 멀어질 수 없다. 그와 문재인 같은 대통령의 표현인데. 완곡한 그런 표현이 네. 중국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방안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이것도 짚고 넘어갈 텐데 내년 가까운 시일에 서울에서 뵙길 기대한다. 초청 의사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시기가 어느 정도로 될 것 같고 온다고 거의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2019년 시진핑 방한 성사가 안 돼서 그 담당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네. 했죠. 그리고 2020년 최대한 조기 방안을 성사시키고 싶다는데 예.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잘 안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에 3월 달에 양해가 있고 4월 달에 우리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방일을 4월 달쯤에 좀 예정하고 있는데 일본을 먼저 가면 한국이 또 좋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예. 한국엔 언제 올 것이냐. 지금은 5월이나 6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조금만 서서 한다면은 중국이 우리보다도 더 한중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중국의 시그널, 속마음을 좀 읽어내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든 결국에는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성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결국엔 정상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일이 잘 풀릴 수도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감을 보였거든요. 현재까지 좀 전해진 분위기를 보셨을 때 여러 현안들이 좀 원만하게 대화로 좀 풀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비공개 회담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네.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측의 기류를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회담적인 성격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한령도 완전히 해제되고 더 많은 선물을 가져가는데 이번엔 예비 회담 형식으로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거나 딱딱하거나 경색될 수 있는 의제는 가능한 한 피하고 네. 부드러운 대화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방안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의지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도 굳이 우리가 힘든 의제를 꺼낼 리도 없었을 것이고 네. 지금 같은 상태로 가면은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언급들 또 의미, 전망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양교 교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아니요. 오늘도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만 내일도 당연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아베 총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게 되는데 내일 회담은 일단 어떻게 큰 틀에서 좀 전망을 하세요? 글쎄 뭐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사실 굉장히 갈등 관계였고 네.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10월 24일 날 총리급의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당히 대화의 모멘텀은 복원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측에서 포토 리지스트라든지 이런 수출 규제 일부를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어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내일 어떤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일본 측은 이 강제징용의 해법에 대해서 한국이 완전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수출 규제라든지 지소미아는 상당히 이건 임시적인 거다. 이걸 어떻게 이제 관계를 강화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일본 측의 포토 레지스트를 일부 해제를 하긴 했지만 약간 그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는 기대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내일 만나서 한일 관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양국이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 네. 충분하지 않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떤 대화의 어떤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 예.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이제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간의 어떤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의미는 결국엔 우리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기존의 어떤 입장인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존 입장 차이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대법원의 판결 내용, 일본의 소위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그 절차 자체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이제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끝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입장 자체는 전혀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외교부하고 일본 외무성 간의 대화 채널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어떤 현명한 어떤 지혜로운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자가 옹고단이 수용할 수 있고 예. 또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는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 자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저희가 이 어떤 외교의 큰 틀을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어떤 걸 다음에 해결하고 양 교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비록 우매한 질문일 수 있으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측은 수출 규제 철회 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여러 사안이 한일 간에 결부돼 있는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일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가장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강제징용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수출 규제가 이제 이게 상당히 뭉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네.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11월 22일 날 우리 청와대에서 조건부 연장 지소미아에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소미아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는 일단 분리를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국장급 협의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일본 측에서 일단 지금 그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목표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은 환경에 와 있다고 보고 단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이건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적어도 피해자하고 원고단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국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호 간에 합의 가능한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 또는 대부분의 판결 또는 피해자 원고단의 예를 들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죄 또는 대부분의 보상 판결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국내적인 어떤 그 정부와 피해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 또는 어떤 면에서는 거버넌스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고 할까 그런 과정 자체가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희상 의장안이 나오긴 했지만 네. 문희상 의장안은 일단은 지금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담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도 약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형편이라서 우선 당장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짜보자는 것이 아마 내일 대화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고 저희가 좀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 물론 이제 정상 간에 만났을 때 그 대화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그 때에 따라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만났을 때 물론 그 자리가 지금의 자리와 무게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짧게 만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여유를 두고 만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회담 시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원래 30분 예정이었는데 55분으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아주 그 정해진 상태의 양국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1시간 이상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양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 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